안녕하세요. 오늘도 서현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 이혼을 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혼녀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말이죠. 자식도 다 키워서 대학에 보내놓았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안정된 상황이라 앞으로는 우리 부부가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인생이 생각처럼 쉽지 않네요. 제 이혼 사유는 주변에 흔히 있는 배우자의 외도나 고부간의 갈등은 아니었어요. 전적으로 염치 없는 제 남편 때문이었죠. 제 남편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오로지 자기 능력으로 의대까지 간 사람이었어요. 흔히들 말하는 개천용이었죠. 요즘엔 개천에서 용이 나기 힘든 세상이 되었으니 제 남편이 막차를 탄 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 남편이 공부를 잘해서 의대에 입학은 했지만 다들 알다시피 의대 등록금이 엄청나잖아요. 이런저런 장학금을 받는다 해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수천만 원이 넘어요. 본과 수업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벅찬 시기에 제 남편은 과외를 3개나 뛰며 대학을 다녀야 했어요. 그런데도 늘 등록금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었죠. 본가라도 서울에 있었다면 끼니는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 시골 깡촌에 있던 탓에 먹는 것도 여의치 않았죠. 그런 남편한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바로 저희 엄마였어요. 당시 엄마는 대학가 근처에서 식당을 하고 계셨는데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장사라서 일반 식당들보다 가격은 저렴하고 양은 푸짐하기로 유명한 곳이었죠. 그렇다 보니 손님들 대부분이 근처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었어요. 남편도 그중 하나였고요. 몇천 원 안 하는 밥값도 부담이 되었던 남편은 하루 중 유일한 한 끼를 저희 엄마 식당에서 해결을 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다른 손님들 몰래 남편한테만 주먹밥도 따로 챙겨주고 입 심심할 때 먹으라고 누룽지도 튀겨주곤 했어요. 아는 사람 없는 각박한 서울 생활 중에 따뜻한 보살핌을 받게 된 남편은 저희 엄마한테 각별히 잘했죠. 그 인연으로 저와는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어요. 남편이 본가 시절 등록금을 못 내서 학업을 중단하려고 했을 때 엄마는 사비까지 털어 남편의 학비를 대주었어요. 내 자식이든 남의 자식이든 잘 커서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면 그만이라며 그 큰 돈을 선뜻 내놓으시는데 제 엄마긴 하지만 정말 멋있더라고요. 남편이 인턴을 마치자마자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댁에서 저희의 결혼에 반대를 하지 않았던 건 다 저희 엄마가 남편 의대 뒷바라지를 해줬기 때문이었어요. 모르긴 해도 그게 아니었다면 결혼 얘기도 못 꺼냈을 거예요. 저희 시부모님이 자식 공부하는데 큰 도움은 못 되셨지만 자부심 하나는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아마도 형편이 어렵다 보니 남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건 잘난 아들뿐이라 더 그랬을 거예요. 병원 일로 늘 바쁜 남편을 대신해 시댁에 발벗고 뛰어다녔던 저는 신혼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런 말을 들었어요. 내가 니들 신혼집 하나 마련해주지 못한 시애비지만 그래도 네가 우리 집 만만히 보면 안 된다. 우리 형편이 이러니 네가 내 아들 만나 의사 사모님 소리 듣는 거지. 우리가 어지간만 살았어도 이 결혼 어림도 없었다. 넌 오히려 나한테 감사해야 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버님은 제게 아쉬운 소리 하시기 전에 꼭 이 말부터 하셨어요. 그리고는 마치 잘난 자식 내준 대가를 받아내듯 생활비며 병원비, 남편 형제들 학비에 결혼비용까지 톡톡히 받아 챙기셨죠. 받는 건 꼼꼼하게 받아 챙기면서도 빈말이라도 고맙다는 말은 안 하시더라고요. 마치 맡긴 거 찾아가듯 당당하기만 했죠. 오히려 제 남편 학비에 생활비까지 대주셨던 저희 엄마는 혹여 사위 체면 깎일까봐 병원도 남편이 있는 근처 대학병원에 안 가고
먼 데 있는 다른 병원에 다니셨어요. 예, 내 꼴도 이런데 괜히 병원 사람들한테 이서방 책 잡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나 그냥 다른 병원 갈란다. 엄마, 사위가 이 병원 의사인데 왜 다른 병원에 가? 그리고 아픈 사람이 차림이 무슨 상관이야. 그 이한테 예약 잡아달라고 전화할 테니까 나랑 같이 병원 가요. 아니다. 잘난 내 사위 남들한테 밑보이면 안 됐지. 장모라고 있는 게 이렇게 추레해서는 사위 얼굴에 먹칠만 할 게 뻔해. 나 그냥 택시 타고 강 건너에 있는 병원 갈 테니 넌 가게나 보고 있어. 당신의 아픈 다리보다 사위 체면이 중요한 엄마는 남편이 대학병원에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그 병원을 찾지 않았어요. 반면에 저희 시부모님은 남편이 전공의 시험에 패스하자마자 마치 병원장 부모라도 되는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남편네 병원에 행차하셨어요. 의사 아들 둔 덕에 나도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종합검진 좀 받아보자.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크고 좋은 병원이니까 시설도 최고로 좋을 거 아니냐. 이번 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샅샅이 검사하게 며느리 네가 병원에 얘기 좀 잘해놔라. 전문의 시험도 아니고 이제 겨우 전공의 시험 패스했을 뿐인데도 아버님은 아들이 의사 다 된 것처럼 행동하셨어요. 인턴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시댁 어른들 줄줄이 데려와 종합검진 받겠다고 하시는데 정말 속이 타들어가더라니까요. 엄마, 우리 아버님 정말 왜 저러시나 몰라. 작은 아버님이랑 육촌 당슈까지 모시고 와선 나보고 종합검진비를 내라시잖아. 그게 얼만데. 어지간하면 해드려. 부족하면 엄마가 대줄 테니까. 형제분들한테 모처럼 아들 자랑 좀 하고 싶어 그러시는데 야박하게 그러면 쓰니. 얼만데 엄마가 돈 줄게. 아니다, 내 카드 가져가서 일단 결제부터 해드려. 정작 저희 엄마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안 아픈 곳이 없는 분임에도 지금껏 종합검진 한번 못 받고 사시는데 피 같은 엄마 돈으로 시아버지와 형제분들 검진비까지 내려니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검진비를 저희 엄마가 대셨다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은 고맙다는 말은커녕 모든 게 당신 아들 덕이라고 말하시더라고요. 내 아들이 이 병원 의사인데 아무렴 허투루 검사를 하겠어? 남들보다 약도 좋은 거 쓰고 검사도 더 꼼꼼히 하겠지. 이게 다 잘난 아들 둔 덕 아니겠냐고. 아무렴 우리 준석이 잘난 거야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알지. 조카 덕분에 아주 내가 다 호강을 하네. 이봐요 의사 양반, 내 아들이 이 병원 정형외과 의사야. 그러니까 특별히 검사 잘해줘야 돼. 그 잘난 아들은 선배들한테 조인트 까이며 쪽잠 자는 햇병아리 의사인데도 아버님 눈에는 하얀 거탑에 장준혁급은 되는 것 같았어요. 남편보다 선배인 레지던트 선생님한테 거만하게 명령을 하는데 옆에 있던 제가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니까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아버님과 그 형제분들을 모시고 종합검진을 받는 내내 저는 남편 선배님들한테 연신 고개를 조아려야 했어요. 그 일로 남편은 한동안 선배들한테 엄청 꺼였다고 하더군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분야든 세력 싸움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대학병원도 마찬가지였어요. 실력만 좋다고 대학병원에 남는 게 아니라서 저도 남편 뒷바라지를 하느라 그 비싼 양주를 수도 없이 사다 날랐네요. 그뿐인가요? 교수 사모님들한테 눈도장 한번 찍어보려고 나와는 상관도 없는 사람들 결혼식이며 환갑, 시순자리까지 쉼 없이 뛰어다녔어요.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모교 대학병원에 남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기 위해선 실력이 월등히 뛰어나든가 집안에 돈이 좀 있어야 가능했거든요. 이제 남편이 선택할 수 있는 건 페이닥터뿐이었는데 그나마도 좋은 자리는 이미 다 차고 규모가 작은 병원들밖에는 안 남았더라고요. 김 교수님 말만 듣고 학교에 남을 수 있을 줄 알고 좋은 자리 다 마다했는데 미치겠네. 자기 병원으로 오라는 선배들한테
이미 거절을 다 해놔서 다시 가겠다는 말 꺼내기도 좀 그렇게 됐어. 이러다 손가락 빨게 되는 거 아닌가 몰라. 힘들게 의대 공부에 인턴, 레지던트 과정까지 밟았지만 취업 걱정을 하게 된 남편을 보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간 들인 돈이며 시간, 노력을 생각하니 안 그럴 수가 없었죠. 자리를 부탁하러 평소 친하지도 않았던 선배며 동기들을 찾아다니는 남편을 지켜보기 힘들어서 퇴근 후에 집으로 안 가고 엄마 식당으로 향했어요. 엄마를 도와 정신없이 서빙을 하면 그 순간만큼은 고민이 사라졌거든요. 하지만 엄마 눈에는 제 고민이 훤히 보였나 봐요. 저녁 장사를 마치고 밥을 먹는데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서방, 아직 자리 못 찾았어? 오라는 데가 없대? 그런 거 아니야. 교수님이 그의 자리 마련해 주실 것처럼 말해서 그것 믿고 기다리다가 좋은 자리를 몇 군데 놓쳐서 그래. 기왕이면 월급 많이 주고 복지 좋은 데로 가려고 고르는 중이야. 엄마는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명색이 알아주는 의대 출신인데 일할 병원 하나 없겠어? 그래, 우리 이서방 실력이야 어디 가서도 안 빠지지. 근데 혜정아, 병원 차리려면 돈이 얼마나 든다니? 요즘은 큰 병원 아니어도 동네 작은 병원도 잘 되더라고. 엄마 다니는 정형외과도 원장님 한 분이 하시는 데인데 진료 시작 전부터 사람들이 병원 앞에 줄 서 있고 그런다. 정마땅한 자리 안 나면 개원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넌 어떠니? 개원 좋죠. 병원장 소리도 듣고 버는 대로 내가 다 가져갈 수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게다가 남의 눈치도 안 보고 금상첨화죠. 그런데 병원 차리는데 한두 푼 드냐고요. 그동안 남편 학자금 대출 갚느라 전세 보증금 올려주느라 이래저래 마이너스인데 개원이라니 언감생심이죠. 그런데 엄마가 카운터로 가더니 금고 밑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오시더라고요. 이 돈으로 될지는 모르겠다만 이서방이랑 상의해서 작게라도 하나 차려봐. 모자라는 건 엄마가 대출 받아줄 수도 있으니까. 엄마, 이건 엄마 노후자금이잖아. 이모들이랑 모여 살 타운하우스 사려고 모은 돈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써. 지금 타운하우스가 문제니 네 이모들이랑 사는 건 지금 나 사는 집에 모여 살아도 돼. 내 사위가 그 어려운 공부를 하고도 백수되게 생겼는데 타운하우스가 아니라 펜트하우스라도 난 필요 없다. 이서방, 괜히 일자리 때문에 여기저기 고개 숙이게 하지 말고 이거 가져가서 병원 차려. 내 사위가 병원장 돼서 돈 벌면 그때 장모 노후 정도는 책임져 주지 않겠니? 이것도 일종의 노후 대책이니까 잔말 말고 어서 가져가. 생각지도 않았던 엄마 도움으로 우리는 서울 끝자락에 병원을 차릴 수 있었어요. 남편은 기왕이면 서울 중심 번화가에 병원을 차리길 원했지만 가진 돈이 여의치 않은 것도 그렇고 엄마 조언에 따라 그곳으로 정했어요. 내가 가만 보니까 정형외과는 의외로 낙후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잘 되더라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몸을 써서 일하는 경우가 많잖니. 그러다 보니 나처럼 정형외과는 근처에 단골병원을 두고 다니는 게 다반사고 당장 팔다리가 아파 죽겠는데 옷 차려입고 번화가에 있는 병원 찾아다니는 게 안 된다니까.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듣고 보니 엄마 말에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부촌보다는 중산층에서 그 이하층이 많이 사는 동네로 자리를 잡았어요. 아무리 외곽 지역이라고는 해도 병원을 차리는 데는 돈이 만만치 않게 들더라고요. 임대료랑 인건비뿐만 아니라 고가의 의료기구들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결국 엄마가 은행 대출까지 받아주셔야 했죠. 엄마가 평생 식당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연 병원이었기에 남편도 저도 마음이 무거웠지만 어떻게든 빨리 자리를 잡아 엄마한테 보답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장모님, 본가 시절부터 전 장모님한테 받기만 하네요. 못난 사위라 죄송합니다. 장모님이 해주신 병원 반드시 번듯하게 키워놓겠습니다. 장모님 노후는 이 사위가 책임질 테니 걱정 마시고요.
그래 이서방, 내가 말만 들어도 든든하네. 병원도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라서 힘든 순간이 많을 거야. 의사가 기술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환자들 몸에 난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에 든 상처도 치료해 줄 줄 알아야 하네. 그 말 명심하고 환자들한테 따뜻한 의사가 됐으면 좋겠어. 당신의 전 재산을 쏟아부어 사위 병원을 차려준 엄마는 돈 많이 벌라는 말 대신 따뜻한 의사가 되라는 말을 하셨어요. 엄마, 이 사람 성격 몰라? 대학병원에 있을 때도 환자들한테 얼마나 잘했나 몰라. 내 남편이지만 존경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그러니 앞으로도 잘해낼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내 남편이 그런 의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데에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제가 병원에 나가 수납일을 도울까도 생각했지만 병원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고정 수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나가던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예상대로 병원을 오픈하고 2달 정도는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많아서 직장을 그만두지 않길 잘했다 생각했어요. 남들 보기엔 젊은 나이에 자기 병원까지 가진 성공한 부부로 보였겠지만 병원도 엄마 돈으로 차린 거고 수입도 거의 나지 않으니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죠.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엄청난 착각을 하더라고요. 병원 차릴 때 10원 한 장 보탠 거 없으면서 병원장 아들 앞세워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있지 뭐예요. 명절에 시댁에 내려갔더니 글쎄 아버님이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이러시더라고요. 자네 아들 아직도 취직이 안 돼서 빌빌대는 거야.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을 하지 그랬어. 그랬으면 내가 진작 우리 아들 병원에라도 넣어줬을 거 아니야. 명수 전화번호 좀 적어봐. 내 아들 내려온 김에 얘기해 줄 테니까. 아버님은 온갖 생색을 다 내시며 여기저기서 취직 청탁을 받아오셨어요. 그러는 통에 저도 남편도 난색을 표했죠. 아버지, 자꾸 왜 이러세요? 우리 병원 아직 적자라고요. 지금 상태로는 사람을 더 쓸 여력도 없어요. 매달 은행 이자도 장모님이 내주시는 상황인데 내가 누굴 도와요? 그래요 아버님, 말이 병원장이지 편의점 알바 시급만도 못하게 버는 상황인데 저희가 누굴 돕겠어요. 병원이 자리 좀 잡으면 그때 드릴게요. 하도 답답한 마음에 저도 몇 마디 거들었는데 시댁 식구들 눈에는 그게 거슬렸나 봐요. 어머, 올케 언니 말이 가시가 있네.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돈 못 번다고 식구들 앞에서 쪽주는 거예요? 나가서 편의점 알바라도 해서 돈 벌어오라고? 진짜 어이가 없네. 언니, 솔직히 언니 학벌에 우리 오빠 같은 의사 만나는 거 쉬운 일 아닌 거 알죠? 고작 이름 없는 똥통대학 나온 주제 어디서 명문대 의대 나온 우리 오빠를 무시해. 기가 차서 정말. 아가씨, 내가 언제 이 일을 무시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 나온 대학 아가씨한테 무시당할 정도로 못난 대학 아니에요. 아가씨는 그런 대학도 못 들어가 놓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언니, 지금 나 대학 못 나왔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나도 서울 살면서 언니처럼 학원도 다니고 가야도 했으면 그깟 대학 10번, 20번도 더 들어갔을 거라고요.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니까 잘난 우리 오빠가 기죽어 살지. 말이 났으니 말인데 애초에 우리 오빠가 대학병원에서 나온 이유가 언니 때문 아닌가요? 남들은 남편 위해서 윗사람들한테 로비도 잘하고 인맥 동원에 한 자리 만들고 한다는데 언니는 뭐 한 게 있어요? 결국 언니가 내조 못해서 우리 오빠가 대학병원에서 쫓겨난 거잖아요. 내 말이 틀려요? 아가씨,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나 정말 억울해요. 나도 할 만큼 했다고요. 언성이 높아지자 아버님이 버럭 소리치셨어요. 둘 다 그만해. 여자 목소리 담벼락 넘어서 좋을 게 뭐 있냐. 그리고 며느리야, 이참에 내가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게 있다. 니네 집에서 우리 준석이 병원 차려준 건 내 고마워하고 있다. 근데 애초에 내 아들이 그런 변두리 병원이나 할 사람은 아니지 않니? 병원이 잘 안 되는 건 위치가 안 좋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 자리만 제대로 된 곳에 잡았으면 명문대 의대까지 나온 내 아들이 마음고생할 일도 없고 동네 사람들한테 내 체면이 상할 일도 없었잖냐. 넌 네 친정에서 병원 해줬다는 걸로 우리한테 생색내고 싶은 모양인데 그것도 제대로 된 걸 해주고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뭐 니네 집 사정이 그 정도니 뭘 더 바라겠냐만. 아무튼 이번 일로 내 입장이 곤란해졌다는 것만 알아둬라. 한마디로 저희 엄마가 해준 병원이 당신을 눈에 차지 않으니 생색도 내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정말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요? 서울로 올라오는 내내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이런 일로 시댁 식구들과 처걸지는 건 저한테도 그렇고 남편한테도 안 좋을 것 같아서 꾹 참았습니다. 다행히 병원은 시간이 지나자 찾는 사람들이 늘어서 얼마 뒤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게 되었어요. 토요일에도 오후 진료를 시작했더니 직장인들도 많이 찾아와서 병원은 평일 주말 할 거 없이 늘 북적이게 되었죠. 한동안은 병원 일이 너무 바빠서 제가 주말에 나가 수납을 돕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출산을 하게 되면서 병원 업무는 그만두게 되었죠. 출산 휴가가 끝날 무렵 저는 퇴사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둘도 안 된 아이를 시설에 맡기고 일 나가는 게 마음이 놓이지 않았거든요. 엄마도 식당을 하고 계셔서 애를 봐주기 힘들고 그렇다고 시골에 계신 시어머니를 불러 아이를 맡길 수도 없어서 차라리 내가 일을 그만두자 싶더라고요. 이제 병원도 자리를 잡았으니 내 월급에 기대지 않아도 돼서 남편한테 퇴사 얘기를 꺼냈더니 이러지 뭐예요. 그래? 그럼 우리 막내를 서울로 부르면 되겠네. 안 그래도 곧 졸업인데 취업 좀 미루고 우리 집에 와서 조카 좀 보라고 하지 뭐. 아니, 막내 아가씨가 애를 어떻게 봐. 그리고 서울로 데려오면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는 얘기야? 방도 하나뿐인데 여기서 어떻게 지내? 안 그래도 집 문제로 상의할까 했는데 기왕 이렇게 된 거 얘기해야겠네. 그동안 내가 병원에 출퇴근하는데 시간도 그렇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거든. 그래서 병원에 있는 쪽에 집을 알아볼까 해. 그쪽은 여기보다 집값도 싸니까 이 집 보증금에 돈 좀 더하면 방 3개짜리 집도 가능할 것 같더라고. 애도 하루가 다르게 자랄 텐데 이 집에서 키우기엔 힘들 거 아니야. 우리 부부는 병원에 신경 쓰느라 그동안 사는 집엔 투자를 하지 않아 왔어요. 신혼 때 구한 방 하나짜리 좁은 집에서 잠만 자는 생활만 해왔으니까요. 같은 서울이라고는 해도 교통체증 때문에 출퇴근하는데 매일 3시간가량 드는 통에 남편도 많이 힘들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집을 병원 옆으로 옮기자는 말에는 찬성이었어요. 하지만 이사를 하려면 당장 돈이 필요한데 우리 수중에 있는 돈은 엄마한테 갚을 돈뿐이었거든요. 병원 차릴 때 해주신 돈을 지금까지 여러 개 안 돼 못 갚고 있다가 이제야 일부만이라도 갚을 수 있게 된 건데 갑자기 집 문제가 터진 거였죠. 그래서 말인데 장모님 돈은 나중에 갚으면 안 될까? 장모님이 당장 필요하신 돈도 아니고 일단 집부터 안정시켜 놓고 한 번에 갚아드리는 거 어때? 찔끔찔끔 푼돈으로 갚아봐야 모양새도 좋지 않고 말이야. 남편 말에 흔들리는 저를 보니 자식 새끼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말이 떠오르더군요. 엄마 돈으로 병원을 차릴 때만 해도 돈 생기면 바로 그 돈부터 갚아야지 생각했었는데 막상 돈이 좀 모이니 내 집 넓혀갈 생각부터 하니 말이에요. 양심에 찔리기는 했지만 언제 갚아도 갚을 돈인데 당장 지금이 아니어도 괜찮겠지 생각하며 남편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회사 복귀를 앞두고 막내 시누이가 서울로 올라왔어요. 이사를 할 때 시누이 방을 따로 염두하고 짐을 놓았기 때문에 시누이는 간단한 옷가지만 들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희 엄마는 집을 넓혀간다는 사실엔 무척 반가워하셨지만 시누이랑 같이 살게 됐다는 말에는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니들이 필요해서 시누이를 부른 거라지만 막상 살아보면 네가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다. 차라리 돈이 들더라도 사람을 쓰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다. 베이비시터 비용이라면 엄마가 내줄 수도 있었는데 말이야. 엄마, 우리 살림에 남줄 돈이 어딨어. 그리고 엄마가 왜 그 돈을 내? 우리 병원 차릴 때 빌린 돈도 아직 못 갚았는데. 큰 신우랑 달리 막내 신우는 내 말도 잘 듣고 착해.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저라고 신우이랑 같이 사는 게 좋았겠어요. 하지만 일단은 엄마 마음을 안심시켜드리는 게 우선이라서
잘 알지도 못하는 막내 신우의 성격에 대해서 좀 부풀려 칭찬을 늘어놓았어요. 나중에서야 막내 신우가 큰 신우보다 성질머리가 더 더럽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요. 회사 복귀를 하고 한동안은 정신없이 바빴어요. 이제 갓 20살이 된 신우한테 애를 맡기자니 일러줘야 할 것도 많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신우이가 수시로 회사에 전화를 해대는 통에 회사 업무에도 집중하기 힘들었거든요. 신우이는 기저귀 가는 것부터 분유 타는 것까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었어요. 분유는 정수기물로 하지 말고 포트에 물을 끓여서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귀찮다는 이유로 정수기물을 쓰더라고요. 거기다 설사한 애를 씻기지도 않고 물티슈로 대충 닦이고는 기저귀를 채워서 피부가 엉망이 되기도 했어요. 아기 옷은 따로 세탁을 해야 하는데도 어른 옷이랑 함께 섞어 세탁기를 돌리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매번 신우이한테 한 소리 할 수는 없어서 속으로만 끙끙거리고 있는데 기어이 사고가 나고 만 거죠. 저희 부부가 일하느라 집을 비운 사이 신우이가 친구들을 집에 불러 술판을 벌인 거예요. 신우이 친구 중에 몇몇이 애가 있는 집에서 담배까지 피운 것도 모자라 애 이불과 옷까지 오바이트까지 해놓았더라고요. 퇴근에 돌아와 보니 집이 아주 난장판이었어요. 애를 하루 종일 굶겼는지 배는 고프다고 자지러지게 울고 있고 술 취한 신우이랑 그 친구들은 해롱거리며 집안에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그 꼴을 보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당장 남편을 불렀어요. 병원에서 달려온 남편 역시 그 꼴을 보고는 할 말을 잃어버렸죠. 남편이 버럭 지른 소리에 신우이와 그 친구들은 그제야 자리를 털고 일어났고 저희 부부 눈치를 살피곤 도망치듯 가버렸어요. 혼자 남은 신우이는 되도 않는 거짓말을 늘어댔죠. 애 분유도 제대로 먹였고 집안에 가득한 담배 냄새도 베란다를 통해 아랫집에서 올라온 거라면서 횡설수설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젖병을 물려주자 허겁지겁 분유를 빨아대는 애를 보면서 어쩜 그런 거짓말을 할까 싶었죠. 저만큼이나 화가 단단히 난 남편은 막내 신우이한테 소리를 쳤어요. 너 이러자고 서울 올라온 거냐? 한 달에 300이나 받으면서 지금껏 이따위로 네 조카를 본 거냐고. 처음부터 너 이럴 줄 알고 내가 안 된다고 했을 때 네가 뭐라 그랬어? 학원비 모을 때까지 술 담배 끊고 열심히 할 테니 믿어달라고 했어 안 했어? 혹시 너 지금까지 우리 몰래 애 있는 집에서 담배까지 피워댔던 거냐? 말해봐 이 기집애야. 오빠 절대 아니야. 담배는 오늘 놀러온 친구가 핀 거고 난 담배 끊은 지 오래됐어. 정말이야. 하지만 자기 동생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남편은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신우이 방에 들어가 농이며 서랍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더니 거기서 담배가 3보루나 나오더라고요. 결국 다음날 우리 부부는 신우이를 다시 시골로 내려보냈어요. 막내 신우이는 지가 잘못해서 일이 이렇게 됐는데도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군요. 어찌됐든 오빠가 계약 파기하는 거니까 성금 받은 건 못 돌려줘. 이미 다 쓰고 없으니까. 받고 싶으면 배째시던가. 이 기집애가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너 그 돈 알바를 해서라도 갚아. 안 갚으면 앞으로 너 용돈도 없어. 결국 아가씨는 씩씩대며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당장 애를 봐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 일단 월차까지 포함해 주말까지 시간을 벌었어요. 그리곤 정신없이 베이비시터를 구하기 시작했죠. 다행히 대학 동기 추선으로 좋은 분을 소개받을 수 있어서 한시름 놓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보, 아가씨한테 월급으로 300씩 주기로 했었어? 나한테는 150 주기로 했다고 했잖아. 300이면 베이비시터 시급보다 훨씬 센 건데 돈 아끼자고 아가씨 부른다면서 300이 웬 말이야? 그럴 거면 베이비시터를 쓰지 왜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아가씨를 써.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아무리 내 동생이 실수를 했다고 해도 할 줄 아는 것도 없다니. 네 눈에는 내 동생이 하찮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한텐 소중한 동생이라고. 앞으로 말 가려가면서 해. 그때 처음 내 남편이 남처럼 느껴졌어요.
누가 봐도 시누이가 잘못한 일인데도 자기 동생이라는 이유로 감싸고 도는 게 평소 내 남편 같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더라고요. 병원이 커나가자 남편은 점점 더 낯설게 변해갔어요. 한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사위처럼 굴던 사람이 명절 때도 어버이날 때도 일 핑계를 대가며 제 친정에 발길을 들여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돈도 모았겠다. 엄마한테 진 빚을 갚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을 꺼낼 때마다 병원에 장비가 낡아서 그거 먼저 바꿔야 해. 장모님 돈은 급한 거 아니니까 천천히 갚자고. 의료기구 때문에 병원 리모델링 때문에 심지어 직원 월급 인상 때문에 등등 핑계를 대가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10여 년이 흐르자 이제는 그나마 핑계도 대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기 시작했죠. 어차피 장모님 돌아가시면 당신이 받을 유산인 거잖아. 그런데 그걸 굳이 갚을 필요가 있어? 우리나라 상속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당신 몰라? 제발 계산부터 하고 말을 하라고. 뭐가 이익인지 판단 못하겠으면 내 말 듣고 가만히 있어.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이제 돈 좀 만지니까 올챙이적 생각 안 나는 모양인데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 평생 식당 일하면서 나랑 당신 뒷바라지 해오셨어. 이제는 식당 그만두고 이모들이랑 편하게 사시게 하고 싶다고. 우리 돈 들이자는 거 아니잖아. 엄마가 빌려준 돈 들이자는데 왜 이렇게 야박하게 굴어? 솔직히 말해서 당신 집에는 돈 잘 쓰잖아. 아버님한테 연락 올 때마다 수백 수천만 원씩 보내드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알지만 장남 노릇하는 당신 기세워주느라 모른 척하고 있었어. 그런데 왜 우리 엄마는 늘 받는 거 없이 주기만 해야 하느냐고. 나도 더는 못 참으니까 당신이 은행 대출을 받든 사채를 쓰든 이번엔 우리 엄마 돈 갚아줘.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엄마 돈을 돌려드리고 싶었어요. 매번 우리한테 돈을 쉽게 얻어가는 시댁 식구들을 보니 이러다가는 내 엄마가 피땀 흘려 번 돈도 고스란히 그 사람들 입에 들어갈 것만 같았거든요. 왜 진작 내가 나서서 우리 엄마 몫을 찾아드리지 않았는지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엄마가 암 판정을 받으신 거였죠. 정확한 상태를 알아보려 제가 병원에 찾아갔더니 의사 선생님 말로는 지금 엄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길어야 1년 남짓 생존하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췌장암은 다른 암에 비해 생존율이 낮아서 섣부른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평생을 일만 하면서 살아온 엄마였는데 이제 좀 편히 쉬실 수 있게 된 마당에 이런 일이 닥치다니 하늘이 무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하늘보다는 제가 그동안 엄마한테 무심했던 탓이란 생각에 죄송해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후회할 시간에 어떻게든 엄마를 살릴 방법을 찾자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달려갔죠. 의사가 말한 엄마 상태를 설명하곤 이 분야에서 실력 있는 의사를 찾아달라고 했어요. 얼마가 들던 우리 엄마 좀 살려야겠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나이 들면 죽는 게 자연의 순리야. 장모님만 죽는 거 아니야. 우리도 나이 들면 다 죽어. 괜히 쓸데없이 돈 낭비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장모님 요양병원에 넣어드려. 그 정도 상태면 의사가 더 해줄 것도 없으니까. 뭐? 당신 그 말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쓸데없는 낭비? 누굴 요양병원에 넣으라고? 순간 뒷머리가 쭈뼛 서는 게 내 눈앞에 있는 이 남자를 당장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네가 사람 새끼 맞니? 네가 의사 맞아? 사람 목숨 알기를 이렇게 개떡같이 아는 새끼가 무슨 의사야. 넌 의사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고 넌 그냥 개새끼야. 우리 엄마가 널 어떻게 보살폈는데 네가 이러고 나오니? 너 학비 없어서 의대 포기하려고 할 때도 우리 엄마가 너 학비 대주면서 의대 졸업시켰어. 너 대학병원에서 잘려서 낙동강 오리 됐을 때도 전 재산 털어서 병원 차려준 사람도 우리 엄마라고. 그렇게 병원장 만들어놨더니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니? 그렇게 널 뒷바라지한 장모도 눈에 안 들어와? 병 들고 가망 없으니까 요양병원에 넣으라는 소리를 네가 어떻게 해? 우리 엄마가 그랬지?
환자들 마음 헤아릴 줄 아는 따뜻한 의사가 되라고. 근데 넌 그 약속조차도 지키지 않는구나. 네가 이렇게 나오니 나도 별 수 없다. 넌 늘 받기만 하고 갚지 않으니 이제라도 준 거 뺏어야지. 우리 이혼해. 이혼하고 그동안 우리 엄마가 해준 거 다 돌려줘. 야, 너 제정신이야? 지금 이혼하면 누가 손해인지 몰라? 장모님한테 빌린 돈 줄게. 대신 돈 줄 테니까 네가 나가. 내 아들도 두고 네 몸만 나가라고. 웃기고 있네. 야, 너 머리도 좋은 애가 계산도 못하니? 우리 병원 누구 명의인지 몰라? 우리 엄마가 밥 장사만 잘하는 게 아니었네. 이런 날이 올까봐 병원 차릴 때 모든 걸 내 명의로 해주셨으니까. 돈 갚겠다고?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어차피 몸만 쫓겨날 니놈한테는 갚을 돈도 없을 테니까. 그러니 그가 네 월급 모은 거라고 쳐. 나머지 네 월급은 그동안 네가 니네 집에 빼돌린 돈이랑 가름하면 얼추 맞을 거야. 너랑 나 사이에 정리할 돈 문제는 이 집 팔아서 반반 나누면 그걸로 끝나는 거라고. 아, 병원 나가면 당장 직업도 없지? 어쩌니? 직장도 없는 아빠가 애를 어떻게 데려가나? 나야 직장도 있고 번듯한 병원도 있으니 내 아들은 내가 맡아 키워야지. 이제야 상황 파악이 된 남편은 병원 운영을 들먹이며 저를 회유하려 들었어요. 야, 너 지금 실수하는 거야. 나 없으면 네 병원 안 돌아가. 환자들 나보고 오는 거라고. 네가 무슨 수로 병원을 운영해? 네가 의사야? 뭔 죄주로 환자를 보냐고. 그런 거라면 걱정을 마세요. 그간 네 뒷바라지 하느라 알아둔 의사들도 많아서 페이닥터 구하는 건 일도 아니야. 넌 지금까지 의사 가운 입고 어깨에 힘줄 줄만 알았지. 남한테 고개 숙이고 관계 이어갈 노력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니? 그런데도 지금까지 인맥 유지하면서 협회에서 소외되지 않은 게 누구 덕인 것 같아? 내가 뒤에서 너 내조해서 그런 거야. 그런데 그 고생이 헛된 건 아니었네. 너랑 헤어지는 마당에 나한테 이렇게 든든한 백이 될 줄이야. 그리고 그 백으로 너 하나 이 바닥에서 매장시키는 건 일도 아니니까 앞으로 나한테 함부로 굴지 마. 어디서 페이닥터라도 하고 살고 싶으면 알았어?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오니얼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그동안 남편한테 쏟아부었던 정성은 싸늘한 복수가 되어 남편한테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남편이 그동안 병원에서 빼서 시댁으로 빼돌린 돈과 저희 엄마한테 빌렸던 돈을 조목조목 계산해 받을 건 받고 줄 거 없이 남편을 집에서 내쫓았거든요. 비록 친권을 남편한테서 가져올 수는 없었지만 양육권은 제가 갖게 되었어요. 남편과의 재산 분할은 우리가 살던 집을 나누는 정도여서 결국 남편은 이혼 후 가져갈 돈이 월세 보증금 정도에 불과했죠. 이혼 후 저는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일단은 엄마를 모시고 치료에 집중해야 했거든요. 병원은 페이닥터를 고용해 병원 운영을 이어갔고 엄마 가게와 집을 정리한 돈으로 양평에 타운하우스를 구입했어요. 공기 좋은 그곳에서 엄마와 이모들을 모시고 살게 되었죠. 아들 학교는 제가 차를 태워 통학시키고 있는데 다음 학기부터는 학교에서 저희 집 근처까지 통학버스를 운영한다고 해서 한시름 놓게 되었어요. 일을 그만두고 동생들과 한 집에 살게 된 엄마는 전보다 많이 웃고 사세요. 집 근처 들판에서 쑥을 뜯어다가 쑥 버무리도 해먹고 이모들과 둘러앉아 화투도 치시고 운동 삼아 저희 아들과 동네 산책도 다니시니 건강도 전보다 훨씬 나아지셨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도 저희 엄마 상태가 조금씩 차도를 보인다며 의지를 잃지 말고 끝까지 버티라고 하시더군요. 엄마는 항암 주사를 맞고 온 날에는 많이 힘들어 하시지만 그래도 아직은 꿋꿋하게 이겨내고 계세요. 살려는 의지가 지독한 암덩이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으시거든요. 그건 저도 엄마 생각에 동의해요.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엄마와 함께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루하루 더 애틋하고 따뜻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